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영화보다도 훨씬 더 박진감 있고 어떤 면에서는 스릴 있다 아니면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박빙으로 따라붙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렇게 두 사람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 벌일수록 그러면 결국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마지막 석 달을 놔두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말 대선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7월 31일에 일본은행과 미국의 연준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사실 일본은행이 내린 결정과 연준의 파월 의장이 한 말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해리스를 지원 사격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는 결국 최고의 원군인 두 나라의 중앙은행을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자꾸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목을 가지고 너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다가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임기까지 보장해 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자꾸만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이 트럼프 말을 정말 충실하게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월 의장이 해리스의 아군이 되는 이런 효과가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일본은행이 사실상 해리스의 아주 중요한 원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골프를 치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이때 이 영상이 세계적으로 공개되면서 아주 큰 망신을 당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베 전 총리가 이걸 급하게 따라가려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되면서 그야말로 망신살이 뻗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근데 진짜 문제는 아베 전 총리가 어떻게든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진짜 온갖 노력을 다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도 일본한테 굉장히 불리한 정책들을 쏟아내기도 했거든요. 이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본의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사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일본이 정말 중요한 게 그동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모두 다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정책을 쓸 때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돈을 풀고 있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최대 고민이 생기고 말았죠.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돈이 휴지되다시피 하니까 미국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 즉 엔화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계속됐고 이것 때문에 일본의 물가가 들썩거리면서 일본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무려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아주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다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죠.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엔화 가치의 급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 바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일본이 미국 국채를 끊임없이 팔거나 또는 언젠가 달러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가 결국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엔화 가치가 아예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인 금리 인상밖에 결국 퇴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7월 31일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미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바가 있죠. 이때
0에서 0.1%로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걸 0.25%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물론 0.25%라니 우리나라 시각에서는 대폭 인상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마이너스 금리였던 나라에서 금리가 0.25%로 올랐다. 이건 대폭의 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런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이게 외환시장이나 아니면 증시에도 아주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정말로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원래 낮 12시에 발표하기로 했던 이 금리 인상 발표를 1시간 미뤄서 낮 1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도 금리 인상은 예전에 결정을 했겠지만 이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후폭풍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갖 작전 회의를 하느라 좀 늦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건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가 일본이 금리 인상할 때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세계 각국에 투자한 자금 이게 최대치로 보면 무려 20조 달러나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2경 7천조 원이 넘는 돈이니까 정말 천문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하면 일본의 국채를 사는 대신 일본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일본 돈으로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의 국채 또는 회사채를 사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일본의 저금리 자금으로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온갖 자본시장 심지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돈까지 모두 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규모를 20조 달러로 아주 크게 높여서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전 세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던 유일한 선진국이 바로 일본이었는데 일본마저 긴축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증시에 아주 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미국에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게 되면 많은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증시가 한꺼번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엔화 가치가 적당히 오르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오르거든요. 이 때문에 한꺼번에 자금이 청산되는 이런 경향이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이번에 가장 긴장한 데가 어디냐? 바로 대선을 앞둔 해리스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선판을 흔드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31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결과를 발표하니까 세계가 두 번 놀랐죠. 첫 번째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한 0.1%포인트쯤 찔끔 올리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게 0.25%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깜짝 금리 인상에 숨어있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이후에도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은행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과연 양적 완화는 계속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의 일부였던 이 장기 국채 매수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까보면 거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수 금액을 월 6조엔에서 2026년 1분기에 3조엔으로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양적 완화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셈이 된 거죠. 거기다가 2026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수 금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금융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다시 매수 금액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은행이 개런티를 해준 거죠.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유동성을 전 세계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증수표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를 얼마나 줄일까 진짜 노심초사하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와, 계속해서 이제 양적 완화 되는구나, 26년 이후에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안심을 했던 거죠. 규모를 줄인다,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닌 게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다시 양적 완화를 대폭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유동성의 안전판인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정상 작동할 것이라는 그런 보증수표를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숨은 선물이 있었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을 방어한 겁니다. 이 그래프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을 나타낸 건데요.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달러에 150엔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지금 이 빨간 선이 바로 150엔 이걸 나타내는데 150엔 밑으로만 내려가면 바로 V자로 반등을 합니다. 심지어 이 방송을 하는 이 오전에도 V자 반등이 계속됐는데 150엔 밑으로만 내려가면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는 것, 바로 일본은행의 개입 지점이라고 추정이 가능한데요. 자, 일본은행이 그동안은 엔화가 160엔을 넘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를 천문학적으로 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는 반대로 엔화 환율이 150엔 아래로 아주 깊숙이 내려가는 것만은 막기 위해서 지금 달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예전에 160엔 넘을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거꾸로 환율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왜 이게 내려가는 건 또 역시 막고 있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식 한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160엔을 넣으면 일본이 물가 때문에 외환시장 방어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달러를 팔게 되면 미국 국채를 팔기 때문에 금리가 치솟아 올라서 이게 시장 교란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150엔 밑으로 막 떨어진다, 140엔, 130엔 간다, 그러면 일본한테 마냥 좋으냐? 그렇지 않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140엔, 130엔 이렇게 빠르게 엔화 강세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외로 나갔던 자금들이 일순간에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의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한테도 안 좋습니다. 왜냐? 한번 엔화 강세가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면 아무리 일본은행이 달러를 사도 이게 쉽게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미국의 증시를 위해서도 그런데 150엔 정도, 요 정도로 지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140엔대 초반으로 내려간다, 이건 제가 보기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불러올 아주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도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든 모든 수단을 써서 막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7월 31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두 가지 선물이 숨어 있었죠. 유동성을 끝없이 공급한다. 그리고 이 환율이 너무 내려가서 엔화 가치가 급상승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것은 맞겠다. 이 두 가지 신호를 시장에 줬기 때문에 시장이 안심을 하면서 랠리를 펼치긴 펼쳤는데, 근데 문제점은요, 이번 대선은 11월 5일까지 증시에서 90일이 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금리가 없던 세상이었는데 과연 금리가 있는 세상을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렇게 한순간에 올라간 이런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니케이 지수가 8월 1일자에 출렁거렸죠. 무려 2.5%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건 아마도 일본 내부에서 금리가 있는 세상으로의 아주 급격한 변화를 일본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일본은행은 제가 보기에 150엔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지키려고 맘먹으면 내려가는 거 막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 때문에 일본은행이 준 두 가지 선물이 11월 5일 대선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이때는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엔화 가치가 계속 급상승을 했다는 건데 일본 정부가 이때 엔화 가치 급상승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는데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일순간에 들어오면서 아무리 개입을 해도 이걸 막지 못하면서 엔화 가치가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엔화 가치 상승을 막지 못할까요? 아마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엔화 가치 급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왜 막지 못했느냐? 그때 전 세계 자산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산 가치도 떨어지는데 엔화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나갔던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올 때 이 환전을 하면 엄청난 환차손까지 보게 되니까 빠르게 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일본으로 돈을 갖고 온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증시가 계속 오른다면 엔화 가치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 주가가 오른 걸로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미국의 주가마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나중 가서 엔화 가치까지 오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미래는 극단적인 양방향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11월 5일까지는 미국 연준과 아주 찰떡 공조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일단 미 국채 매각도 자제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막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온갖 노력을 다할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2008년처럼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트리거가 당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일본 내부도 문제인데요. 국채를 팔 수 없어서 금리 인상을 택한 일본의 그 경제 상황이 과연 금리가 있는 세상을 적응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사실 일본은행만큼 또 관심이 있었던 게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였는데 이번에 파월이 아주 큰 선물을 시장에 줬죠. 9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시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환호를 했는데요. 아마도 최대 수혜자는 해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원래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가 증시의 가장 큰 호재거든요. 그리고 옐런이 푼 돈이 워낙 많은데 AI 버블이 이제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서 지금 돈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AI 버블에 대한 의구심과 돈으로 펌프질하는 것 사이에서 앞으로 증시가 계속 엄청나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5일까지 미국 대선은 장기전인데 과연 9월 인하는 최종적으로 약이 될 것인지 득이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집권당은 이 대선을 앞두고 계속 돈을 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사람들은 증시가 오르면 집권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든 돈을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고 그리고 증시를 인위적으로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던 정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이유, 거기에는 바로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에 있습니다. 정치가 양극화되면 자신의 지지자만 보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아주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점점 더 확산되면서 경제의 변동폭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박종원의 지식 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